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가 희망 섞인 기대를 바탕으로 이거를 갖고 상승을 했지만 사실 근거 있는 전망인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의도 시장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흘 연속 반등을 꽤 큰 폭으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이 속도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 네. 약간 뭐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기대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주된 동력은 속도 조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반추에 보면은 올해 7월 말 8월 초 이때랑도 좀 비슷해요. 그때 7월 FOMC 끝나고 나서 그때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9월 달부터는 네. 속도 조절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참으로 확 네, 힘들죠. 어림도 없지 하면서 아래로 확 때려버리니까 이제 증시 전체가 흔들렸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야 나중에 11월 FOMC 가서 또 우리 한 방 또 맞으면 어떡해 이런 좀 불안감들도 불안과 기대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증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좀 갖지는 말자. 어느 정도 위험 관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나 장세가 역시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점 항상 염두에 둬야겠군요. 자, 또 하나는 영국 문제를 한번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피. 불과 42살밖에 안 됐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참. 비백인이고 네. 그죠? 식민지 인도계 출신이고 하지만 뭐 금융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리시 수넥 이 새 총리가 네. 일단은 뭐 시장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이 경제통 수넥 총리가 영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결론부터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9월부터 10월까지 있었던 영국발 불안은 어느 정도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예. 소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영국 경제도 내년까지도 좀 침체에서 자유롭지는 어렵다. 이 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임 총리, 스넥 총리라고 하죠. 예. 평가를 들어보면은 저도 외신 쪽에서 좀 찾아보니까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도덕성과 약간 탈세 쪽에서 약간 좀 뭔가가 예. 정치적으로는 좀 흠집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인데 지금 영국에 필요한 거는 이 정치보다는 경제를 좀 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필요하던 차에 그 적합한 인물이라고 대부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리가 추진했던 또 재무장관이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재정 긴축 기조로 갈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도 그동안 영국에게 요구했던 거는 너네 지금 재정 상황에서 돈을 더 풀었다가는 위험하다라는 것이 영국의 파운드와 약세와 또 길트 국채금리의 급등세를 유발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반전시키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지표들은 계속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또 물가도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굉장히 높은 만큼 그렇죠. 그들 역시도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위축 이 문제에 계속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급한 불은 껐지만 영국도 역시나 경제나 주식시장 모두 뭐 내년 초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는 하지만은 역시 확신하기는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IMF가 유럽 경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 물가 전쟁으로 인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요. 네. 내년에도 높은 인플레 수준의 불안감을 키워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유럽의 물가 수준이 역사적으로 비교해서 어느 정도 뭐 수준? 거의 역사적인 수준, 뭐 유로존 출범 이후로는 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유럽의 관광객들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호텔에서도 난방 잘 안 떼준대요. 네. 거기도 역시나 일단 저희들이 돈을 내고 가는데도 그 방문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 보면은 그들 역시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뭐 이번 겨울에 현재 뭐 기상 쪽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따뜻하니까 어느 정도 잘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재고도 좀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 재고도 좀 쌓아놨으니까 올해 겨울까지는 그들도 어찌저찌해서 버틸 수는 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 IMF의 최근의 수정 전망을 봐도 올해 유로존
유로존 한 2%대 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성장이 0%대로 확 감소가 되는데 일부 마이너스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유로존 같은 경우는 뭐 긴축으로 인한 뭐 침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져 있는 제 1순위에 있는 국가가 아닐까 이러한 좀 인식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만큼 약간은 좀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 유로존 뭐 실무 경제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유로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럽 중앙은행도 뭐 사실 뭐 우리가 미국 연준에 워낙 주목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관심은 덜하지만은 네, 경기 침체 이런 공포 속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22회의 시나리오나 연말 용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22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2회의 내일 이제 밤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관전해야 될 포인트는 연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혹시나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중앙은행들은 지금 세 가지 책무가 그들의 본연의 목표인데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고용,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던 이제 금융 안정성 이 세 개인데 지금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너무 엑셀을 세게 밟고 있다. 또 그 중앙은행들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은 원래 중앙은행들은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각이 야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하면은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도 보고 또 옆으로 보면서 주변 도로 상황 지켜봐야지 운전할 때 사고가 안 나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에게 그러한 주문들을 넣고 있는 게 시장과 혹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2회의 때 22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도 그들 역시도 본인들이 유발할 수 있는 금융 불안, 금융 안정성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나 이러한 그 발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단 22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11월 FOMC에서도 시장이 야 연준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가 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네. 정책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계속 올려야 된다. 네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올린 그 속도에 비하면 물가 잡는 거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요 22요 발표 전후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22 이벤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FOMC가 예.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IMF나 뭐 OEC나 다들 모든 이제 정책 권고 기관들이 강조했던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반영되는 시기까지는 시차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6월부터 연준 기준으로 75bp 인상을 시작하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올해 말부터예요. 예. 그래서 내년 초 혹은 2분기까지도 저희가 긴축에 대한 후유증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거 3분기 미국 데이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3분기 지금 성장률만 봐도 2%대 나오고 또 역사적으로 과거의 침체 패턴 이전에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비농업 부문 고용 이런 것들의 패턴을 보면은 침체에 빠진다는 징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이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나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로 가면은 일순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들이 야 그래 인플레이션 잡을 때 지금 수요를 잡는 것밖에 없어. 수요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밖에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는 이제 찜찜함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너무 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러한 인식들이 모여서 최근에 연준이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 기대감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월 이후 시장의 좀 반등에 가장 근본적인 그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 하은은 총재가 매번 했던 얘기가 네. 금리 인상 효과는 6에서 9개월 그쵸. 정도 지나서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안 꺾였다고 계속 페달을 밟아대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네,
내년 초쯤 가면은 아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만한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휴증을 극복하는 게 내년에 저희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자, 금리 외에도 이번 주에 국내외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뭐 지금 그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약간 반등 나올 때 팔고 현금 만들까?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좀 더 반등 나올 때마다 나중에 좀 현금을 확대할까? 이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등 조금 나온다고 해서 바로 현금화할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뭐 최소 그 11월 FOMC까지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그 포지션 변경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대응하기 늦지 않다. 그래서 11월 FOMC 결과 보고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역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